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9에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3년 전에 10살 차이가 나는 남자와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하면 다들 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경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남편이 돈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꼭 그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니까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따돌림도 많이 당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부끄러움도 많고 내성적이기까지 한 제 성격 탓이 컸을 거예요. 마음은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은데 남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기 전까지 다가가지도 못하고 같이 놀자는 말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혼자였고 외로운 마음은 들킬까봐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녔는데 그게 남들이 보기에 도도하고 잘난 척하는 걸로 보였나 봐요. 나이가 들면 이런 성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했지만 몇 번의 사건 때문인지 오히려 어릴 때보다 더 내성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 왜 저 같은 성격인 사람이 큰 용기까지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느냐? 그건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예쁜 척 하지 마였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한테 엄마가 굳이 이런 말을 했던 건 저희 엄마가 새엄마여서도 아니고 저를 미워해서 그랬던 건 더더욱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엄마는 제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로 인해 혹시라도 제가 건방지게 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거죠. 제가 돌도 되기 전부터 저를 본 사람들은 다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예쁘냐고 인형 같다는 말을 많이들 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빠는 제 신발에 흙이 묻을 새도 없이 늘 저를 안고 사실 정도로 저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어릴 때 늘 안아달라고 엄마를 힘들게 하곤 했었나 봐요. 어디를 가나 예쁘다는 말을 듣고 살다 보니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 줄 알고 상대가 예쁘다는 말을 안 해주면 심통을 부리기도 했다더군요. 그런 딸이 걱정됐던 엄마는 제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엄마의 이런 걱정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자라는 동안 엄마가 걱정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와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게 단짝 친구가 생겼는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직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1년간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도 익히고 우리 문화도 경험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들이 짝을 지어준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아이들과 직접 친구를 사귀게 된 거죠. 그렇게 만난 친구와 저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도 같고 좋아하는 색상도 같고 무엇보다 같이 있으면 신나고 좋았어요. 거기다 친구가 저랑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마치 영혼의 단짝인 것처럼 늘 붙어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저랑 같은 유치원을 나오고 같은 학교에 같은 학원까지 다니는 남자애가 자기 생일 파티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 친구는 초대를 안 한 게 문제였죠. 저는 그 남자애가 저랑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나를 초대한 걸 거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친구와 저와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어요. 학교가 끝나면 늘 같이 집에 가고 학원에 갈 때도 같이 만나서 가곤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아닌 다른 친구랑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왜 나만 빼고 다른 친구랑 같이 다니냐고 물었더니 수진이 너도 나만 빼고 진우 생일 파티에 갔잖아. 그건 진우 생일 파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였잖아. 그리고 내가 혜지 너한테 물었을 때 가도 된다고 했으면서. 그런다고 혼자 가면 어떡해? 내가 진우 좋아하는 거 알면서. 난 몰랐어. 네가 나한테 말해준 적 없었잖아. 알았으면 안 갔을 거야. 그땐 오해를 풀면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그럴 거라고 말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친구는 이후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소극적인 성격 탓에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제 성격을 이용해 제 뒤에서 저와 반 아이들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 바람에 같은 반 아이들은 다들 저와 말도 하려 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린 거였죠. 제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아이한테 생일 초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렇게 시작된 왕따는 학년이 올라가고 친구와 반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했어요. 믿었던 친구한테 상처를 받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되자 안 그래도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던 제 성격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다 중학교를 그 친구와 다른 학교에 배정받으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던 탓에 친구를 사귀는 건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내내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던 초등학생 때 당했던 왕따 얘기를 친구한테 했는데 그 일로 또다시 배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날은 친구가 청소당번이라서 제가 운동장 스탠드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실로 가봤더니 글쎄 같은 청소조 아이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뭐예요. 니들도 알지? 수진이 초등학생 때부터 왕따였던 거. 불쌍해서 같이 놀아주긴 하는데 가만 보면 왕따 당하는 애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 난 걔랑 말을 해본 적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애는 괜찮은 것 같던데. 얼굴도 예쁘고. 야, 걔가 뭐가 예쁘냐? 걔 그거 다 고친 얼굴이잖아. 진짜? 전혀 티 안 나던데? 걔네 아빠가 성형외과 원장이잖아. 걔 쌍꺼풀 수술한 거야. 원판 사진 보면 완전 토 나온다니까? 대박. 2학년 선배 중에 수진이 좋아하는 오빠들 꽤 있다던데? 그 사진 퍼지면 난리 나겠다. 너 혹시 그 사진 가지고 있어? 있으면 좀 보여주라. 야, 너라면 수술 전 사진 남한테 보여주겠냐? 나도 걔네 집에 놀러 갔다가 몰래 딱 한 번 봤을 뿐이야. 친구는 제가 하지도 않은 수술 얘기를 지어내며 제 흉을 보기 시작했고 반 아이들은 그 말에 흥미를 보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내가 성형수술을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아빠가 성형외과 원장인 건 사실이지만 저는 정말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원한다고 했어도 저희 아빠가 안 해주셨을 거예요. 저희 아빠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쁜 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딸한테 수술을 권하다니 말도 안 되죠. 도대체 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일을 2번 당하고 보니 이미 내성이 생겨서 그런가 이번엔 화가 나긴 했어도 마음의 상처는 전보다 덜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저는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 아예 마음을 닫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친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교실로 들어가 애들 앞에서 말을 했어요. 김자영, 내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그 말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어디를 고쳤는데? 눈? 아니면 코? 눈이 있으면 와서 봐. 수술했으면 수술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내 눈엔 그런 거 없잖아. 코도 이렇게 손으로 뭉개도 멀쩡하고. 그런데도 수술을 했다고? 말해봐. 내가 정말 수술한 거니? 김자영, 말해보라고. 아니, 난 그냥 너희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니까.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면 그 딸들은 다들 성형수술하니?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 내가 초등학생 때 왕따 당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난 어디까지나 피해자였다고.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니? 한 번만 더 있지도 않은 얘기 소문내고 다니면 나 너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입 조심하고 다니라고. 더는 친구고 뭐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았던 분노를 그대로 폭발해버렸죠. 그랬더니 다음 날로 학교에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제 성격이 장난 아니라고요. 더러운 성격 탓에 친구가 없는 거라나 뭐라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속에 가시를 세우고 살게 된 거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항공운행학과를 나와 승무원 생활을 할 때도 저는 늘 혼자였어요. 2번이나 친구한테 받았던 상처 때문이었는지 혼자 있는 게 외롭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선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헐뜯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옆에 두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으니까요. 승무원 생활은 몸은 고단했어도 해외 곳곳을 가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스케줄상 길게 여행을 할 수는 없었지만 혼자 낯선 도시를 즐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내 일을 즐기고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지 사람을 만날 시간까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비행 중이나 비행을 마친 뒤 의외로 남자 승객들로부터 여러 번 대시를 받곤 했거든요. 그 밖에도 동료나 선후배들이 소개팅 주선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매번 거절을 해왔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는 선배의 주선이었거든요. 내 친구 동생인데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세무사니까 직업도 훌륭한데 연애를 안 하겠다는 거야. 인물이라도 빠지면 말도 안 해. 그 잘난 애가 왜 아직까지 연애도 안 하고 사는 건지 원. 내 친구랑 친구 어머니가 한 걱정이라니까. 아무리 여자에 관심 없는 녀석이라지만 수진 씨라면 녀석도 마음이 흔들릴 거야. 모든 주선자들이 다들 그러겠지만 선배 역시 자신이 소개하는 남자에 대해 인물, 학벌, 직업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어요. 이런 경우 정작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만요. 그래서 큰 기대는 않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런데 웬걸? 정말 선배가 했던 말 그대로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그건 바로 인성이었어요. 처음 보는 상대 앞에서 어찌나 무례하게 굴던지. 제가 남자 못 만나서 안달이 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사람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하회와 같이 큰 아량을 베풀어 한번 만나준다는 식으로 나오지 뭐예요. 승무원 월급이 뭐 얼마 되나? 애들 껌값이지. 아, 나 그쪽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월급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 같은 전문직들이 월급이 센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쪽도 소개팅에 나온 거 맞잖아요. 학벌 좋고 직업 확실하고 돈도 잘 버는 남자 만나려고. 거기다 나 정도면 외모도 어디서 안 빠지는 수준이니 여자 입장에선 완전 땐 잡는 거지. 물론 내가 만나준다는 전제하에 말이지만.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상대해온 저였지만 이 남자 정도면 그 중에서 상급에 속할 정도로 개차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진상 승객을 대할 때 나오는 가짜 미소를 짓게 되더군요. 일종의 방어 전술처럼요. 그랬더니 그걸 또 곡해했는지 그러네요. 그쪽은 내가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솔직히 나는 아직 30% 정도? 그 정도밖에는 마음이 안 열리네요. 내가 좀 허들이 높은 사람이라서. 솔직히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래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승무원 생활 해봤자 우리 회사 고졸 여직원 월급 수준인데 억대 연봉 남자 만나 팔자 고치면 인생 승리 아닌가? 친구들 앞에서도 어깨에 힘줄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봐요. 아양을 떨든 유혹을 해보든 혹시 아나? 가상에서 점수 좀 올려줄지. 듣자 하니 정말 끝도 없이 까부러대는데
이 정도면 선배 얼굴 봐서 참을 만큼 참아준 것 같아서 일어나기 전에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꼴값은 하여간에 어줍잖은 것들이 꼭 저런다니까?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분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러자 제 소개팅 상대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혹시 자기한테 한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여유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확인 사살을 하더군요. 그래도 귓구멍은 뚫린 모양이네. 소개팅? 아니면 선? 그게 뭐가 됐든 예의 좀 지키지 그래. 젊은 친구가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다 와서 그렇게 인성이 개차반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서까지 갑질을 하는 건 너무 찌질하잖아.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여자분이 그쪽한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인 것 같아. 당장이라도 테이블 뒤엎고 내가 데리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 말에 소개팅 남자는 개거품을 물고 욕설을 퍼부었고 그 바람에 직원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어요. 소개팅 남자는 나갔지만 여전히 사람들 시선이 제게 향하고 있어서 저도 서둘러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건의 주범인 남자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엉망이 돼서. 괜찮아요. 그쪽이 아니었다면 제가 테이블을 뒤집고 나갔을 테니까요.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못하겠네요. 덕분에 저도 창피를 당한 셈이니까요. 그럼 사과의 의미로 제가 식사 대접을 해도 될까요? 이 호텔 일식당이 꽤 괜찮거든요. 그날은 정말 제가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난생 처음 보는 남자 때문에 소개팅을 망쳐놓고도 그 남자랑 같이 저녁까지 먹고 말았어요. 딱 봐도 저희 집 막내 삼촌 또래로 보이는 남자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유롭고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제 또래 남자들한테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대화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리드해 나가는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어릴 때 친구 문제로 힘들었던 탓에 사람에 대해 일단 철벽부터 치고 보는 저조차도 경계심을 무너뜨릴 정도로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사건 이후에도 저는 이 남자와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소개팅 남자는 기억도 안 날 정도였거든요. 다음날 소개팅을 주선한 선배는 소개팅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해줬더니 너무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평소 잘난 척을 좀 하기는 하는데 자기 누나 친구라 편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며 평소에도 그런 줄 알았다면 소개팅 주선은 안 했을 거라고 엄청 미안해했어요. 사실 저로서는 소개팅 남자 덕분에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됐으니 오히려 고마울 정도인데 말이에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랑 하게 된다고 하더니 저 역시 그랬어요. 예상치 못한 일로 만나게 된 우리는 1년 가까이 연애를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나이 차이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시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나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시더라고요. 워낙 사람이 듬직하고 포용력이 있는 데다 사람에 대해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저한테는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실 저도 그런 점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결정했지만요. 걱정했던 나이 차이는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결혼까지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가 일을 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아니, 우리 아들이 벌이가 남들만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널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나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니? 나도 해외에 자주 나가봐서 하는데 승무원 일이 좀 힘든 일이니?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맞춰줘야지. 비행 내내 서서 일해야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잖아. 그래도요 어머님, 힘든 만큼 보람도 있는 일이에요. 아직은 나이도 있고 조금 더 일하고 싶어요. 아, 나는 말이다. 밖에서 일하는 내 아들을 챙겨줄 며느리를 원했어. 네가 직업이 승무원이다 보니 나이가 어려도 남편 챙기는 일은 어련히 잘하겠나 싶어서 허락한 결혼인데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곤란하구나.
이 결혼을 시켜야 되나 싶어서. 대부분의 한국 시어머니들이 그렇겠지만 아들의 아내가 아닌 아들을 키워줄 자신의 분신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여성들이 많은 걸 거예요. 제일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까지도 양가 부모님들 간의 설전이 이어졌고 결국 제 남편의 중재 덕에 좋은 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 일하는 걸로 말이죠. 어차피 임신을 하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 테니 저로서는 제가 바라는 대로 했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은 제가 알던 것보다 재력이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결혼식장도 그렇고 우리가 살 신혼집도 그렇고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거든요.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 자녀들이 주로 식을 올리는 유명 호텔 결혼식장과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이웃인 고급 빌라는 모두 남편이 준비했어요. 결혼식장을 찾은 남편 쪽 하객들 중에는 TV에서 익히 봐왔던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축가 역시 유명 가수가 불러주어서 제 결혼식에 참석했던 동료들이 다들 놀랄 정도였어요. 덕분에 그날 이후 직장 동료들은 저를 마치 백마탄 왕자를 만난 신데렐라 보듯 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이렇게 화려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뭔가 찜찜하고 불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분야 사업을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게 뭐랄까 실체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남편 말로는 원래 자신이 하는 사업이 그런 거라고 하긴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서야 그 업종이 원래 실체가 없는 업종이 아니라 남편의 사업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이 풍요롭고 화려한 결혼 생활로 보였겠지만 저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반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냐고 저를 데리고 한의원에도 가시고 난임 클리닉에도 예약을 권하셨지만 무사히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날은 제가 비행이 없는 날이어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예상하길 어머님이 또다시 아이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알지? 나랑 요가 같이 하던 청담동 오여사. 요즘 뜸하다 했더니 글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 뭐니. 우리 나이가 되면 밤사이 안녕이란 말이 남의 일 같지 않다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짜잘하게 남은 거 정리 좀 하려고 그런다.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 알지?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게 요즘 한 3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 그거 너 주마. 유산 상속보다는 증여하는 게 세금이 훨씬 덜 나가니까 너한테도 그게 좋을 것 같다만 네 생각은 어떠니? 네? 그이가 아니고 저한테 주신다고요? 그래. 며느리도 자식인데 그 정도 못 주겠니? 당장은 아니어도 자식들나 우리 집안 대일 사람한테. 증여세는 몇 달 안에 내면 될 거다. 생각지도 못한 증여 소식에 자다가 로또라도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평소 아이 문제도 그렇고 어머님이 저를 그리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았는데 30억짜리 건물을 주신다니 괜히 죄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뇌물을 주나 싶었어요. 사람 마음이 돈 앞에서 이렇게 간사하게 달라지니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한테 증여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참 기왕 줄 거면 큰 걸로 주지 30억짜리가 뭐야.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난 어머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인데.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건물을 증여해 주시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되겠어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님 정말 통 크신 분이네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30억짜리 건물 증여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유해져서 어머님에 대해 좋은 말만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제게 건물 증여를 하신 이유를 몰랐으니 그럴 수밖에요. 친정 부모님께도 건물 증여 소식을 전해드리자 두 분 다 놀라시는 눈치였어요. 당신 아들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증여를 해주셨으니 당연한 거였죠. 그리고 증여 얘기가 나온 지 한 달쯤 됐을까요? 비행을 마치고 집에 막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변호사 입회하에 증여를 완료해야 되니까 집으로 오라고요. 그 말에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 순식간에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시 뒤 걸려온 엄마 전화에 순식간에 제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엄마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흥분하셔서는 다짜고짜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좀 말해. 너 사기 결혼당했어, 이거사. 아, 세상에. 김서방, 아니 그 개놈의 새끼가 널 속인 거라고. 네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 김서방 죽은 전부인 엄마란다. 네 남편 장모라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니? 어떻게 내 딸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냐고. 수진아, 길게 얘기할 시간 없다. 당장 집으로 와. 그 집에서 어서 나오라고.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엄마의 말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남편의 전부인은 뭐고 시어머니가 내 남편 장모라는 건 또 무슨 소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실없이 전화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 분은 아니었기에 엄마 말대로 대충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제가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현관까지 달려나오셔서는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집에는 연락을 받고 오셨는지 아빠도 와 계셨어요. 그렇게 엄마한테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내가 오늘 백화점에 갔다가 땡땡 대학병원 박 과장님 부인을 만났지 않겠니? 너도 알지? 아빠랑 대학 동기인 박 과장님. 너 결혼식 때 하필 안식년이라서 미국에 계시느라 못 오셨다고 잠깐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안부 인사나 하려나 보다 생각했지. 엄마는 박 과장님 부인의 얘기를 듣고 사색이 되고 말았어요. 박 과장님이 김서방 전처 주치의였다는 거야. 네 시어머니, 아니 김서방 장모네 집안이랑 박 과장님이 잘 아는 사이여서 그 집 사정을 훤히 꿰고 있더라고. 김서방 전처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보디가드 겸 비서로 사람을 들였는데 그게 김서방이라더구나. 아픈 딸을 옆에서 10년이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게 기특해서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 하나뿐인 네 남편을 사위로 들였다는 거야. 한마디로 보디가드와 주인집 딸이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였어요. 남의 집 얘기라면 애틋하고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이 제 남편이다 보니 듣는 내내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봐도 무방할 그 러브스토리의 결말은 의외로 비극이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남편의 전처는 세상을 떠났거든요. 혼인신고도 안 된 상태로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 호적이 깨끗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가족도 없이 아픈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남편의 장모는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내와 사별한 사위가 불쌍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10년 넘게 자기 딸을 보살펴준 게 고마워 그랬는지 제 남편을 아들처럼 품어주셨던 거예요. 돈 많은 장모를 등에 업고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특유의 배짱과 수완으로 사업을 키워나갔지만 사실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어요. 유명 연예인들과 TV에 얼굴을 자주 비추는 유명인들을 앞세워 했던 사업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 화려했지만
실속은 없는 깡통회사나 다름없었거든요. 그 많던 재산을 사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투자해오던 장모는 가진 재산 다 털어먹힐 때까지도 사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다 더는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빚과 엄청난 세금에 몰리자 장모와 사위는 먹잇감 물색에 나섰던 거예요. 그렇게 걸린 게 바로 저였던 거죠. 강남에서 꽤 이름 있는 성형외과 원장, 무남 동료인 저는 두 사람의 구미에 딱 맞는 조건이었어요. 네가 안사돈한테 건물 증여 받게 됐다는 얘기 듣고 얼마 안 돼서 안사돈이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 건물 증여해주는 대신 자기한테 현금 3억을 달라고. 당장 정리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부동산 처분해서 정리하라고 했더니 시간도 들고 세금이다 뭐다 돈 나갈 일만 느는 것 같아서 차라리 너한테 건물 증여해주기로 한 거라나? 30억짜리 건물 주면서 현금 3억 달라는데 그거 못 주겠니? 그래서 네 아빠랑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도 알잖니? 네 아빠가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지. 마트에서 500원짜리 껌을 한 통 사도 영수증 달라고 하는 양반 아니니? 안사돈은 바로 3억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 아빠가 너한테 건물 증여하는 거 서류 정리될 때까지는 안 된다고 미룬 거야. 그땐 내가 네 아빠한테 사람이 왜 그렇게 쪼잔하냐고 난리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아빠 아니었으면 피 같은 3억 홀라당 날릴 뻔했지 않겠니? 그런데 오늘 박 과장님 부인 만나서 얘기 듣고 혹시나 해서 알아봤더니 세상에 말이 30억대 건물이지 완전 속빈 깡통이더라고. 근저당에 불법 건축으로 벌금이 어마어마한 데다 세입자들이랑 법정 소송까지 걸려있는 거야. 거기다 증여세까지 내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더라니까. 이것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돈만 나가는 애물단지를 너한테 폭탄 넘기듯이 떠넘기려고 했던 거라고. 그래놓고 우리한테 가진 생색 다 내가며 돈까지 뜯으려 들다니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그뿐이니 멀쩡한 사업가인 줄 알았던 김서방이 불법 선물업체를 운영해온 사기꾼이라니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내 딸 인생 불쌍해서 어떡해. 결국 엄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빠는 낮은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한마디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도 그렇고 제게 준다던 건물도 그렇고 남편의 직업까지 뭐 하나 상식적이고 온전한 게 없었어요. 제 결혼은 완전히 사기 그 자체였던 거예요. 이제 더는 사람한테 상처 입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 사려가며 살았는데 이런 막강 빌런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다거나 내 인생이 무너졌다는 비관적인 생각은 들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원인 모를 찜찜함이 시원하게 풀린 기분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친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 마음고생했던 제 걱정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 순간 가장 멀쩡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부모님이 아닌 바로 저였어요. 아마도 그간 제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그랬던가 봐요.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왜 안 오냐며 몇 번이나 닭달 문자를 보내시더군요. 급기야 남편까지 전화와 문자를 해대는데 이것들이 아주 똥줄이 탄 모양이다 싶었어요. 장모와 사위가 제게 줄기차게 전화를 하는 사이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남편과 시어머니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제 상담을 맡아주었던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는 헛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수진 씨 얘기를 듣다 보니 이혼한 전처랑 가족들이 생각나서요. 사실 저도 이수진 씨랑 비슷한 사기 결혼을 당했거든요. 제가 이혼 전문으로 분야를 바꾼 것도 그 때문이고요.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제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혼인무효 소송과 더불어 피해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소장을 받자마자 달려온 것 같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나 이렇게 당신이랑 헤어지는 건 정말 억울하단 말이야. 결혼 사실을 숨긴 건 정말 미안해. 그치만 나 그 사람이랑 식만 올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심지어 첫날 밤에도 아무 일 없이 잠만 잤다고. 꼴랑 한 달 살았는데 그게 무슨 부부야. 그나마도 열흘 가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 사람이라고. 당신도 봤잖아. 나 호적도 깨끗한 거. 난 말이지 몸도 마음도 어느 것 하나 더럽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남편은 자신은 무고하다며 모든 건 자기 장모가 벌인 짓이라고 발뺌을 했어요. 제게 건물을 증여해주고 돈을 뜯으려고 했다는 사실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이놈은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정말 나쁜 놈이구나. 어떻게 위기가 닥치자마자 그동안 자기를 먹이고 입혀준 주인 다리를 물고 혼자 도망칠 생각을 하냐? 그 집 재산 누가 해먹은 건지 내가 모를까봐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한 거잖아. 애초에 날 사냥감으로 잡은 것도 당신이 그 집 재산 날려서 그렇다는 거 다 아는데 구질구질하게 변명할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구차해? 그리고 한 달 살았으면 결혼 아닌 거니?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오늘부터 부부를 살겠다. 혼인 서약까지 다 했으면서 잠깐 살았으니까 결혼 안 했다고 우기는 거냐고. 호적에 흔적 안 남으면 당신이 했던 일이 안 한 일이 되는 거냐고. 당신을 믿고 결혼까지 해준 전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런 인간을 사위랍시고 그 많은 재산 쏟아부어가며 사업 밀어준 장모한테 죄송하지도 않냐고. 넌 말이지 사람 새끼도 아니야. 아주 천벌받을 놈이라고. 당신처럼 인간 같지 않은 거랑은 더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가서 조용히 반성이나 하라고. 그렇게 저는 8개월 만에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돌싱이 되었어요.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미혼 상태로 돌아온 거였지만 그렇다고 제가 결혼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돌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변호사를 만난 덕에 소송도 잘 끝났고 위자료도 꽤 많이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제 소송을 담당해 주었던 변호사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혼한 지 2년 뒤 재혼이자 서류상의 첫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뱃속에는 17주차 아이가 있고요. 두 번째 남편은 저와 비슷한 이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사귀기 전부터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던 건 둘 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탓에 아무래도 신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똥차가고 벤치 온다고. 사실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겠지만 현재 제 상황을 보면 그 말처럼 적절한 표현도 없을 것 같네요. 한 번의 실패 끝에 올라탄 벤치를 타고 앞으로 펼쳐진 인생의 굴곡을 무사히 넘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꽃길 걸으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